자, 반갑습니다. 프랑스 혁명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프랑스 혁명 1부가 좀 영상이 길었죠. 한 30분 넘었던 것 같은데, 영상이 30분 넘게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영상이 길었다는 건 양이 많다는 거죠. 양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죠.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구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게 너무 가볍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 보다로 쓱 지나갈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이 더 길어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원래도 공부하기 힘든 구간이고요. 역사를 꽤나 좋아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프랑스 혁명 구간에서는 힘들어해요. 근데 이만큼 어렵다는 건 사실은 다른 혁명의 역사들도 그만큼 복잡해요. 근데 그만큼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뿐인 거지. 근데 프랑스 혁명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모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적으로 전 인류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일부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마무리 단계쯤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총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캡처해서 잘 필기해 놓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짧게 아주 짧게 빠르게만 좀 짚어보면 구제도의 모순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 1, 2신분이 세금도 안 내고 정치는 다 혼자 독식하고 있고 다 해먹고 있고 그리고 전 인구의 98%나 되는 이 삼신분들이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정치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었죠. 거기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게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왕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왕이 시민들의 지원을 통해서 관료제 상비군을 운영하면서 뭐 중상주의를 펼쳐서 시민을 지원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왕과 시민 간의 협조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왕한테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혁명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혁명이다. 그걸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미국 혁명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에 무리가 오게 되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삼부회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 삼부회에 대해서 삼부회 표결 방식에 대해서 삼신분들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히나 CS라는 사람의 삼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또 발표가 되면서 삼신분들이 자체적으로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고요. 이 국민의회를 왕 루이 16세가 해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해서 이제 삼신분들이 뭐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하고요.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행진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있었죠. 어쨌든 이 국민의회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결국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주변 특히나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프로이센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어, 이제 프랑스 혁명에 반대해서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깨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간섭이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혁명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조금씩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회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아직 왕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헌군주제, 왕이 있지만 법이 있어서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입헌군주제가 유지가 되고요. 어, 그리고 재선에 따른 선거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나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의회를 새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입법의회에서 다양한 법률들을 만드는데 이걸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예 정치 형태를 왕정, 즉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의회인 공화정이기 때문에 국민공회를 새롭게 조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왕도 죽이게 되죠. 왕을 죽이게 되면서 이걸 보고 주변 국가들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특히나 그동안은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런 신성로마 제국에 속하는 나라들만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는데 이제는 영국까지도 이 반프랑스 동맹에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예요? 프랑스가 주변 거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공회의 리더였었던 로베스피에르도 징병제, 그래서 성인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런 공포 정치도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봐두셔야 되는 게 왜 하필이면 신성로마 제국이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반대를 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신성로마 제국은 독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십자군 전쟁 이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왕권이 강화되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왜?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왕을 세금으로 지원해줄 시민들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나중에 우리 절대왕정 배울 때 보면 왕이 나서서 억지로 이렇게 시민들을 깨우쳐가면서 서유럽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왕권이 강화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계몽 절대군주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프로이센의 뭐 프리드리히 대왕이랄지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랄지 이런 왕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성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억지로 겨우겨우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벌어져서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는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확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서서라도 프랑스 혁명을 깨뜨리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공회 이후에는 왜 또 영국이 참여하느냐? 자, 국민공회는 아예 왕을 죽여버렸죠. 근데 영국은 어때요? 입헌군주제로서 명예혁명 뒤에도 왕을 어쨌든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의 분위기가 퍼지면 영국 사람들도 왕을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공회 이후에는 영국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이해되시겠죠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심해지면 늘 영웅이 등장하는 법이죠.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순신이 있었던 것처럼 어, 아마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키 작은 사람들의 희망이죠. 땅으로부터 잰 키는 가장 작지만 하늘로부터 잰 키는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음, 나폴레옹인데 뭐 이름도 나와 있네요. 나폴레옹이 등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1학기 때 그 인류 역사상 3대 정복자를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었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거의 전 유럽을 장악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중에 배울 아니지 두 번째가 이제 징기스칸이 들어와야죠. 우리가 1학기 때 원나라 배우면서 배웠던 징기스칸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나폴레옹이 정변을 일으켜서 프랑스 왕권? 프랑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 리더로서 프랑스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을 대응해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성인 남자라면 의무로 군대에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했었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너무 강력한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사건으로 몰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5명의 총재가 이제 총재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총재가 5명이 공동으로 정치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치를 똑바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슨 사건마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럼 결정이 빠르게 안 나오겠죠. 근데 프랑스는 지금 전쟁 상황이란 말이야. 결정들이 빠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막 무슨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 총재 5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결정이 빨리빨리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총재 정부가 지금 프랑스의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 상황에서 이제 장교로서 활약을 하면서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은 말 그대로 군인이고 군대 장교예요. 근데 그 능력이 뛰어났던 거지.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장교로서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5명 총재 저렇게 답답하게 두고 있느니 내가 지금 인기도 많은데 내가 이 인기를 바탕으로 쟤들 몰아내고 내가 정권을 차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브리메르 쿠데타라는 걸 일으켜서 본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재 정부를 몰아내고 본인이 통령이라는 자리에 취임해서 프랑스의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제1인자가 되는 거죠. 나폴레옹의 정책들을 쭉 보면 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정권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나폴레옹이 굉장히 활약을 했다는 거, 정권을 차지했다는 거,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요거. 근데 나폴레옹 법전의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거예요. 혁명의 성과를 법적으로 보장했다라는 거. 즉 혁명의
이념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 즉 뭐의 이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권선언문의 이념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글을 왜 이런 식으로 쓰지? 인권선언문의 어떤 가치와 이념을 인정했다라는 거. 뭘 통해서?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그냥 말로 대충 착한 척하면서 인정한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정권을 장악한 뒤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 그 법의 내용 안에 인권선언문의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이거를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폴레옹 법전인데 나폴레옹 법전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프랑스 헌법의 어떤 골자가 돼요. 왜? 인권선언문의 가치를 인정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은 나폴레옹 시기의 헌법이기도 하지만 유럽 각국의 어떤 근대 법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요.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헌법의 골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교육 실시의 중요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사실은 프랑스는 교육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대학도 생기고 했지만 기초교육은 여전히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담임쌤도 목사님이고 뭐 매 시간마다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다 목사님이에요.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무조건 기독교 예수님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건 우리가 프랑스의 국민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교회가 진행하지 않는 국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국민교육을 새롭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을 교회로부터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프랑스 국민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고는 네 선택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정부가 가르쳐야 될 건 네가 예수님의 신도가 아니라 그거는 네 선택이고 진짜 중요한 건 프랑스의 국민이라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나 프랑스 언어를 교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프랑스라는 걸 강조하고 또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독재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없이 사람을 가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정책에 반대하면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독재 정치의 모습도 보이긴 한다라는 거. 또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통령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예 정치 형태를 바꿔버려요. 그동안은 공화정이었잖아요. 공화정을 아예 국민투표를 통해서 왕정으로 바꾸고 본인이 왕정이 아니죠. 제정은 황제가 다스리는 걸 제정이라고 하죠. 제정으로 바꾸고 본인이 황제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의 공화정을 바꾸고 첫 번째 제정을 만들어서 본인이 황제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이제는 다른 나라가 프랑스를 침략해 들어오는 걸 막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처음부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될 때부터 프랑스를 안 좋게 보고 있었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속해 있는 신성로마 제국을 아예 해체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뭐라도 색칠되어 있으면 다 나폴레옹 세력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 그다음에 요 뭐 갈색이라 그래야 되냐? 요 색깔 그다음에 연두색이라 그래야 되나? 초록색이라 그래야 되나? 요 색깔까지 요 싹 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세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지금 딱 아닌 나라가 두 군데 보이죠? 영국과 러시아 제국. 포르투갈도 아니기는 한데 포르투갈은 그렇게 강한 세력이 아니니까 뭐 지나가셔도 좋고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서도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유럽 지역이 나폴레옹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었던 지역이 영국과 러시아라는 거. 이렇게 일단은 두 군데를 보시면 되는데 어렴풋하게 생각해 보면 왜겠어요? 러시아는 일단 다 먹기에는 너무 크죠. 그리고 또 너무 춥다. 그래서 요거 너무 크고 너무 춥다는 거. 그다음에 영국은 왜요? 여기 섬나라잖아, 섬나라. 근데 요게 조금 뭐랄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복자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알렉산더는 아예 뭐 섬나라를 공략할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징기스칸도 결국엔 일본을 먹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나폴레옹도 결국엔 섬나라인 영국을 못 먹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부분의 유럽을 차지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두 군데 러시아와 영국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국과 해전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을 상대로 막아냈던 사람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에요. 전 세계사 이 세계 특히나 해군 역사상 전 세계 해군 역사상 이순신만큼이나 뭐 이순신만큼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넬슨 제독입니다. 그래서 이 넬슨 제독이 이제 나폴레옹을 막아내게 되면서 영국한테서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국을 말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서 영국을 고립시킴으로써 즉 자기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 세력권 안에 있는 유럽들은 영국이랑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의 무역을 금지시키면서 영국을 이렇게 아예 고립시켜서 말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이제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산업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이랑 거래를 해야 이익이 남아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은 굉장히 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공산품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싸게 사려면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영국이랑 거래가 끊기면 오히려 손해인 거야. 근데 지금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대륙봉쇄령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영국의 공산품들을 싸게 들여오기 위해서라도 영국이랑 거래를 하고 싶은데 나폴레옹 때문에 억지로 거래가 끊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있어. 영국이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영국이랑 거래를 안 하고 있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지금 나폴레옹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겠어요? 사실상 나폴레옹 세력권이 아닌 지역. 러시아죠. 러시아가 나폴레옹이 영국이랑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어? 어쩌라고? 그러면서 영국이랑 무역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나폴레옹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도 대륙봉쇄령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을 시도하는데 역시 어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근데 이게 춥다는 게 이거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추우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여자애들은 사실 느낄 일이 잘 없을 거야. 본인이 군대 갈 거 아니면. 근데 남자애들은 그 군대 가서 저기 뭐야 혹한기 훈련 때 행군하잖아요. 무조건 느끼게 돼요. 혹한기 훈련을 하면 일단 추운데 밖에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다 껴입고 전투화까지 신고 자야 돼요. 너무 추우니까 안 그러면 동상 걸려.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움직이질 않아. 몸이 얼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얼어요. 뭐 물, 밥, 국 다 얼어요. 말도 안 되게 얼고. 근데 지금 그런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힘들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추워도 행군을 하면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문제는 뭐야? 행군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쉬어야 된단 말이야. 쉴 때 얼어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군 때는 무조건 양말을 2개 준비하라고 해요. 2개 준비하라고가 아니라 양말을 여러 개 준비해서 2겹을 신으라 그래요. 왜냐면 추워서도 있지만 양말을 2겹 신으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행군을 하면 발에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가장 안쪽에 가장 처음 신은 양말은 땀으로 젖게 돼요. 그러면 쉴 때 이걸 빨리 벗고 이제 양말을 겉에 신었던 양말을 안쪽에 신어주고 다음 양말을 꺼내서 더 신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이 땀으로 젖은 양말이 쉴 때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동상에 걸려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춥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추운 데서 계속 작전을 하게 되면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손끝 발끝부터 손발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은 프랑스 병력들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해요. 다 얼어 죽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전투도 있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러시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 수도를 불태우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이미 다 피신시켜 놓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힘들게 수도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수도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점령해봐야 의미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럼 더 깊숙이 들어가든가 돌아가든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상으로 죽었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 영국 중심의 동맹군이 파리를 점령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탈리아 옆에 있는 요 지금 이탈리아 옆이죠? 이탈리아 옆에 요 섬이 엘바 섬이에요. 근데 왜 엘바 섬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유럽 본토랑 가깝죠.
머리만 잘 굴리면 얼른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직도 프랑스에선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떠받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잠깐 탈출해서 잠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기도 해요. 근데 다시 영국한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다시 세인트 루이스 섬이라는 곳으로 다시 유배를 가게 되는데 한번 엘바 섬에서 나폴레옹이 도망친 걸 봤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가둬놔야겠죠.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섬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답도 없죠, 답도. 아프리카 저 구석이고요. 그나마도 하도 본토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헤엄쳐서 갈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아예 도망칠 수 없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여기서 그냥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그럼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하게 돼요. 뭘 통해서겠어요? 이거지. 뭘 전 유럽에 적용해? 나폴레옹 법전이요. 자, 나폴레옹이 법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전 영역을 거의 다 차지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유럽을 지배하는 동안만큼은 전 유럽에 나폴레옹 법전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폴레옹 법전에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인권선언문의 이념이 담겨 있으니까 이 법전을 자기가 지배하는 동안만큼은 전 유럽에 적용함으로써 전 유럽 사람들이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확산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나폴레옹 법전 안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민족주의 운동은 어떻게 활발해지는 거겠어요? 주변 국가들이 어쨌든 나폴레옹한테 지배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 애한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항을 해야겠죠. 저항을 해야겠으니까 민족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나폴레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이 되고요. 또 나폴레옹한테 저항을 하면서 민족주의가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어쨌든 한바탕 유럽을 뒤집어 놓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유럽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럽의 각국 대표들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였었던 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빈 회의라고 하는데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었던 메테르니가 이 회의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게 왜 하필 얘가 이제 메테르니예요. 근데 왜 하필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하게 되냐면 요건 나중에 잠시 뒤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요 빈 회의의 결론은 간단해요. 마치 그러니까 요거는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 회의는. 그래서 마치 나폴레옹이 없었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있기 이전에 유럽으로 돌려놓자라는 게 빈 회의의 합의예요. 아주 간단한 합의죠. 이 모든 난리들이 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나폴레옹이 등장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프랑스 혁명이 없었던 것처럼 그 과거로 되돌려 놓자는 거죠. 그래서 빈 회의는 그냥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왜 이 회의를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했냐면 자꾸 딴 말 하게 되네. 요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자고 하는 요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자라고 합의를 받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유럽을 운영하는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왜 하필 오스트리아냐면 오스트리아는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색깔이 여러 개잖아요. 이 많은 색깔들이 다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었죠. 나폴레옹의 영향이 두 가지였잖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달. 그러면 모든 이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길 바라겠죠. 그렇게 되면 오스트리아는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영향이 어떻게 해서든 없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의 영향,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그대로 일어나면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이 다 자기들의 자유를 찾아서 다 막 오스트리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영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었던 메테르니가 빈 회의를 주도했고,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타임머신.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자. 이렇게 합의를 받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게 빈 체제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빈 체제는 이제 나폴레옹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자고 합의를 했던 거고 대부분의 국경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한번 이미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맛봤잖아요. 그다음에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이미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바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미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빈체제가 억압을 해도 계속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빈체제는 계속 탄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 탄압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을까? 못해요. 결국 빈체제가 아무리 탄압을 해도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계속 벌어질 거고 빈체제는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확산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빈체제가 이걸 탄압하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